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내가 데려가요. 내 젖물리며 10년을 키웠어. 절대 못 데려가. 좋아요. 그럼 아이에게 결정하라 하죠. 왜 이리 잔인한가? 이 이야기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름 없는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발견한 사람은 48살 산속 외딴 집에 혼자 살던 여자 박순덕이었어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적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범죄라 말할 수도 있겠죠.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랑 사이에서 흔들리는 세 여자와 한 아이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박순덕은 48배 나이로 산속 외딴 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으며 그녀의 전 재산이라곤 산속의 오래된 집 한 채와 작은 밭이 전부였어요. 그녀는 25살 때 이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이 버거웠고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산속의 고독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처음 몇 년은 마을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불필요한 참견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순덕은 마을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러 내려가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속에 사는 독특한 여자 정도로 여길 뿐이었죠. 그날은 5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으며 산새들의 지저김이 고요한 정적을 깨우고 있었어요. 순덕은 평소처럼 새벽 5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거든요. 밭일을 하고 장작을 패고 집 주변을 정리하는 일들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산속에서는 밤이면 온갖 소리가 들리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것은 울음소리였어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지만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울음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절박하고 애절한 소리였죠.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저 문을 열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20년 넘게 홀로 살아온 이 집에, 이 산속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들어올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순덕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손은 문손잡이에 닿아 있었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를 안으면, 만약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으면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순덕은 평생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키울 생각도 해본 적 없었어요. 책임지는 삶, 누군가를 돌보는 삶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절박함이 사라지고 기운 없는 신음 같은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봤어요. 문 앞 계단에 놓인 작은 바구니를. 낡은 담요로 덮인 그 바구니 안에서 작은 생명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바구니를 들여다봤습니다. 아기는 아주 작았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손은 공중을 헤집고 있었어요. 순덕이 손을 뻗어 담요를 조금 걷어냈을 때 아기의 울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더 절실한 소리였어요. 마치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안아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바구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너무나 가벼워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바구니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순덕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방금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두렵기보다는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바구니를 거실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불을 켜자 아기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탯줄 자국이 아직 채 아물지 않았고 피부는 신생아 특유의 붉은 기를 띠고 있었어요. 순덕은 오랫동안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기를 돌본 경험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본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 평생 사용하지 않았던 모성이라는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기가 따뜻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침실로 가서 가장 부드러운 이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멈췄어요. 순덕의 품 안에서 작은 몸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기를 이불로 감싸며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키워야 하나. 법적으로는 당연히 신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신고하면 이 아이는 시설로 갈 겁니다. 이름 대신 번호를 받고 여러 아이들 중 한 명이 될 거예요. 순덕은 아기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거든요. 오래된 수건을 찢어 임시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순덕의 눈이 멈췄어요. 아기의 허리 옆구리, 그리고 엉덩이 윗부분까지 퍼진 큰 몽고 반점이 보였습니다. 순덕은 숨을 멈췄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몽고 반점은 대부분의 동양 아기들에게 나타나지만 이렇게 크고 진한 것은 흔치 않다는 걸. 이 반점은 마치 이 아이만의 특별한 표식 같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아이를 찾으러 온다면 이 반점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순덕은 기저귀를 채우고 아기를 다시 안았습니다. 아기는 이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신고하지 않기로. 적어도 당장은 아니라고. 며칠만 돌보다가 결정하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지 못할 거라는 걸. 다음 며칠은 전쟁 같았습니다. 순덕은 분유를 구하러 마을까지 내려가야 했어요. 약국 주인이 물었습니다. 누구 아기냐고. 순덕은 거짓말을 했어요. 친척 아이를 잠깐 맡았다고. 약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분유 타는 법을 친절히 알려줬을 뿐이에요. 순덕은 기저귀와 젖병, 그리고 아기 옷 몇 벌을 샀습니다. 평생 사본 적 없는 물건들이었어요. 밤마다 아기는 울었습니다. 두세 시간마다 배고파서 울고, 기저귀가 젖어서 울고, 이유 없이 울었어요.
순덕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순덕은 완전히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법적인 절차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순덕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박도윤. 박씨 성을 물려주고 도는 길도, 윤은 윤기윤. 올바른 길을 걸으며 윤택하게 살라는 의미였어요. 남자아이였습니다. 순덕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고 세상은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처음부터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박도윤이라는 이름을 얻기 며칠 전 도시의 한 종합병원 신생아실에서 한 여자가 정신없이 복도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최미자, 당시 나이 45. 그녀는 방금 전 아이를 잃은 여자였습니다. 출산 중 아기가 숨을 거뒀고 그녀의 세계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아 심박이 갑자기 떨어졌고 응급 제왕절개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최미자는 그 말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9년을 기다렸거든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임신이었습니다. 36에 결혼해서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병원을 전전하며 온갖 치료를 받았어요.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44살이 되던 해 자연 임신이 됐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어요. 최미자와 남편은 그 9개월을 조심스럽게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태명을 지어주고 아기방을 꾸미고 옷을 사고 이름도 미리 정해뒀어요. 그런데 출산 예정일 이틀 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최미자는 수술실에서 깨어났을 때 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배는 여전히 불렀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허함만 남았어요.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실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최미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슬픔이 너무 커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은 그녀를 며칠간 입원시켰습니다. 몸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미자의 정신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봤어요. 밥을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최미자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좁은 공간이 숨을 막히게 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9개월간 뱃속에서 키운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 신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최미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소리는 신생아실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최미자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여러 개의 작은 침대가 보였어요. 그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아기는 자고 있었고 어떤 아기는 울고 있었어요. 최미자는 그 광경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아기들 중 하나는 자신의 아기여야 했어요. 자신도 저 아기들처럼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를 안아봐야 했습니다. 그 순간 최미자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신생아실 문으로 다가갔어요.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렸고 문이 열렸어요. 밤 시간이라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최미자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기들의 숨소리와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 아기 앞에서 멈췄어요. 그 아기는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입 옆에 놓여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렸어요. 최미자는 그 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는 깨지 않았어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기는 자신의 아기였어요.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 자신의 아기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최미자는 아기를 안은 채 신생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한층, 또 한층 내려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최미자는 병원 후문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갔습니다. 아기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눕혔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미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모텔방에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눈부셨고 방 안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최미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방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흐릿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놓인 바구니 안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최미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아기를 데려왔다는 걸, 그것도 남의 아기를.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패닉이 밀려왔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 것 같았습니다. 최미자는 어제 편의점에서 산 분유를 떠올렸어요. 손이 떨리는 채로 분유를 탔습니다. 온도를 확인하는 것도 잊고 아기에게 젖병을 물렸어요. 아기는 울음을 멈추고 분유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자는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아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착각을 했을까? 어떻게 정신을 잃고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공포도 느껴졌어요. 지금쯤 병원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을 거예요. CCTV가 있었을 텐데 자신의 얼굴이 찍혔을 겁니다. 차 번호판도 확인됐을 거예요. 최미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어디 있느냐고, 걱정된다고, 제발 연락하라고. 마지막 문자는 1시간 전에 왔어요. 당신 혹시 병원에서 아기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아기를 데려간 걸.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기는 분유를 다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최미자는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병원으로 가서 모든 걸 설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돌려주는 순간 자신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유괴범.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남편도 가족도 모두 상처받을 거예요. 최미자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기가 열이 났습니다. 작은 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최미자는 당황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병원에 가면 들통날 겁니다. 그녀는 약국을 찾았어요. 해열제를 사서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어요. 밤새 아기는 보챘고 최미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열이 조금 떨어졌어요. 하지만 최미자는 알았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걸. 자신은 아기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걸. 사흘 동안 최미자는 번민했습니다. 아기를 돌려줄까, 경찰에 자수할까, 아니면 이대로 키울까? 하지만 어느 것도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텔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과 나누는 대화였어요. 산속에 혼자 사는 여자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좋아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 순간 최미자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그 여자에게 아기를 맡기면 어떨까? 시설보다는 낫지 않을까? 적어도 이 아이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물론 이미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기를 안전하게 맡긴다면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최미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차에 올랐어요. 모텔 주인에게 물어 그 여자가 사는 곳을 대충 알아냈습니다. 산속 외딴 집이라고 했어요. 최미자는 어둠 속에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비포장도로였고 차가 덜컹거렸어요.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외딴 집이었어요.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오래된 집이 서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집 앞까지 갔어요. 대문은 없었고 작은 계단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담요로 덮어주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최미자는 문을 두드렸어요. 3번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나무 뒤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집안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나왔습니다. 최미자는 그 여자를 봤어요.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바구니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바구니를 들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최미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볼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달려가 아기를 안아올 것 같았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도유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순덕이 아이를 발견한 지 정확히 10년 하고도 2달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도유는 키가 또래보다 조금 작았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다니지 않았어요. 순덕이 일부러 취학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고 어떤 공식적인 기록에도 이 아이의 존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그게 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알려지면 언젠가 누군가 이 아이를 데려갈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도윤이 배우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순덕은 마을 서점에서 교과서를 구해왔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윤은 스스로 책을 읽으며 배웠어요.
순덕이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혼자 익혔습니다. 도윤은 배우는 속도가 빨랐어요. 한글은 5살에 떼었고 구구단은 6살에 외웠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특히 지도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도윤의 특별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길과 지형을 한번 보면 잊지 않았어요. 마을까지 가는 산길을 단 한 번 걸어본 것만으로 완벽하게 기억했습니다. 어느 나무에서 왼쪽으로 꺾고 어느 바위 옆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는지, 심지어 비가 오면 어느 길이 미끄러워지는지까지 알았어요. 순덕은 처음에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재능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도윤은 또 하나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산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어디로 흐를지 예측했고 산사태가 날 만한 곳도 미리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순덕이 물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그냥 느껴져요. 땅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10살이 된 도윤은 이제 어엿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눈은 맑고 총명했어요. 순덕을 엄마라고 불렀지만 가끔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물었어요. 엄마, 저는 왜 학교에 안 가요? 다른 애들은 다 간다면서요. 순덕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윤아, 엄마가 집에서 가르쳐 주는 게 학교보다 나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해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사흘 내 계속 내렸고 산은 물에 잠겨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실종된 겁니다. 70대 노인이 아침에 산나무를 캐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았고 산길은 진흙투성이었어요. 순덕도 도윤을 데리고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순덕은 도윤을 집에 두고 가려고 했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이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산길 잘 알잖아요. 순덕은 고민하다가 허락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 동쪽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자주 가던 곳이 그쪽이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을 찾아도 노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이 가리킨 곳은 산 서쪽이었어요.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거긴 안 가. 할아버지가 거긴 절대 안 가셔. 하지만 도윤은 고집을 부렸어요. 물이 저쪽으로 흘러요.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으면 물에 떠내려갔을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나섰어요. 한 번만 가봅시다. 혹시 모르니까요. 결국 몇 명이 도윤을 따라 서쪽으로 갔습니다. 비탈길을 한참 내려가자 작은 계곡이 나왔어요.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는 곳이었지만 장마 때문에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인이 발견됐어요. 나무 뿌리에 걸려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다친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재빨리 노인을 구조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속집에 사는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산을 읽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어떤 이는 칭찬했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습니다. 순덕은 그 모든 시선이 불편했어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도윤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건 그날 이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도윤을 봤어요. 순덕은 그게 싫었습니다.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가와 물었거든요. 도윤이가 정말 산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대요? 혹시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건가요? 순덕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우연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노인을 찾은 일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정확했거든요. 도윤이 가리킨 곳에서 정확히 노인이 발견됐고 그 예측이 어른들의 판단보다 맞았어요.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도윤이 산신령의 축복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순덕은 그런 소문이 퍼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도윤 본인은 그런 시선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벅찬 관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게 기분 좋았습니다. 엄마 말고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말을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의 기대가 느껴졌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순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토박이였어요. 순덕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순덕은 이장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도윤이 일 말입니다. 아이가 참 특별한 것 같더군요. 혹시 학교에 보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집에만 두기엔 아까운 아이 같은데요. 순덕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집에서 제가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또래 친구들도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사회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학교에 안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무교육이잖아요. 순덕은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윤을 학교에 보내려면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려고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요. 순덕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이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미래를 위해서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장을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난 후 순덕은 한숨을 쉬었어요.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도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아, 너 학교 가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학교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요. 친구들이 많이 있어. 너랑 비슷한 나이의 애들이.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랑 있는 게 좋아요. 여기가 편해요. 순덕은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도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주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친구들과 산에 놀러 갔다가 혼자 헤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부모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순덕과 도윤이 참여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도윤을 찾았습니다. 도윤이한테 물어봅시다. 지난번에도 찾았잖아요. 도윤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기대 어린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도윤은 산으로 올라가며 집중했습니다. 아이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해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무서웠을 겁니다.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물소리가 들리는 곳으로요. 도윤은 계곡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고 30분 만에 아이를 찾았어요. 계곡 근처 바위 밑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확신했어요. 도윤이 특별한 아이라고. 그날 저녁 순덕의 집 앞에는 감사 인사를 하러 온 부모들이 줄을 섰습니다. 음식도 가져왔고 선물도 줬어요. 순덕은 받기 민망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겸손하다며 더 칭찬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괜찮을까? 도윤이 계속 이렇게 주목받으면 언젠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도윤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순덕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도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날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이 산이 그들의 전부였으니까요. 그 무렵 마을에서 30km 떨어진 도시에 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나이 38. 그녀는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여자였어요. 남편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시댁은 대대로 땅을 소유한 유지 집안이었습니다. 이정희 본인도 유명 대학을 나와 결혼 전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게 없어 보였어요. 큰 집, 좋은 차, 명품 옷.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정희는 아기를 잃었습니다. 출산 직후 병원에서 신생아 유괴 사건이 있었어요. 그녀의 아이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이 신생아실에서 사라졌고 CCTV에는 중년 여자가 아기를 안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차량 번호판은 확인됐지만 그 차는 며칠 후 다른 도시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이정희는 그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달간 우울증으로 고생했고 병원 치료도 받았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위로했지만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다시 가지려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정희는 또 다른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유괴범이 아이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키우려고 데려갔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래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이정희는 아이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잊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지만 이정희는 잊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정희는 우연히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와 차를 마시다가 나온 이야기였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 산속에 사는 아이가 있는데 산을 읽는 능력이 있대. 이정희는 별 관심 없이 들었어요. 그게 뭔데?
실종된 사람을 찾아낸대. 2번이나.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난리야. 이정희는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인데? 10살쯤 된다던데. 학교도 안 다니고 산속집에서 엄마랑 둘이 산대. 좀 특이하지? 이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10살. 자신의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어요. 우연일까? 이정희는 더 물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뭔데? 잘 모르겠어. 도윤이라고 들었나? 근데 왜 갑자기 그래? 이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그 아이가. 이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직접 보기라도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정희는 그 마을로 갔습니다. 친구에게 자세한 위치를 물어봤어요. 산속 외딴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정희는 차를 몰고 산길을 올라갔어요. 비포장도로였고 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1시간을 올라가자 오래된 집이 보였어요.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말하는 소리. 여자 목소리와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이정희는 대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이 없어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계세요? 안에서 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40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산을 읽는 아이 이야기요. 순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이를 한번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덕은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여자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필사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때 도윤이 문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정희는 도윤을 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눈매, 인매. 낯설지 않았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 이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안녕, 도윤아. 나는 이정희 아줌마야. 도윤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희는 아이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아이가 특별한 표시 같은 게 있나요?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긴장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몽고 반점이나 점 같은 거요. 제가 듣기론 그런 게 있다던데.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지? 이 여자가 누구지?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도윤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도윤아, 들어가 있어. 이정희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의 반응으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이정희는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어요. 제 아들이 10살 전에 유괴당했어요. 병원에서 갓 태어났을 때 그 아이 허리 옆구리에 큰 몽고 반점이 있었어요. 혹시 도윤이가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이는 제 아들이에요. 다른 아이와 혼동하신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확인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저는 10년간 제 아이를 찾았어요. 만약 도윤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면 제가 사과하고 떠날게요. 하지만 만약 맞다면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여긴 오실 곳이 아니에요.
이정희는 순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도 엄마예요. 제 심정 이해하시죠? 그 말에 순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여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결국 이정희가 먼저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어요. 하지만 다시 올게요. 꼭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이정희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두려웠던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며칠 후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순덕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이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순덕 씨,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도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제 아들이 맞는지 DNA 검사를 하면 되니까요. 협조해 주시면 조용히 진행할게요. 거부하시면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할 거예요. 순덕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을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도윤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고 이정희가 정말로 친엄마라면 자신은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문을 열었어요. 이정희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나와 낯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 사람들 누구예요? 이정희는 도윤을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눈썹, 코, 귀 모양 모두 자신과 남편을 닮았습니다.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아, 아줌마가 물어볼 게 있어. 혹시 내 몸에 큰 점이 있니? 도윤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몽고 반점이요. 허리 옆에 있어요. 이정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보여줄 수 있어? 도윤은 당황했지만 순덕을 봤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윤은 천천히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허리 옆구리에 큰 몽고 반점이 드러났어요. 이정희는 그걸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내 아들이야. 내 아기 변호사는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순덕은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었어요. 도윤을 빼앗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정희는 도윤을 안으려 했지만 도윤은 뒤로 물러섰어요. 왜 그래요? 저 몰라요.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분이 내 진짜 엄마일지도 몰라. 도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내 엄마잖아요. 이정희는 무릎을 꿇고 도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도윤아, 너는 어렸을 때 나한테서 떨어졌어. 나쁜 사람이 너를 데려갔고 아줌마는 1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이제 찾았어. 너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기가 집이에요. 엄마랑 살아요. 하지만 나도 내 엄마야. 너를 낳은 엄마. 이정희의 말에 도윤은 혼란스러웠어요. 낳은 엄마와 키운 엄마. 무슨 차이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며칠은 악몽 같았습니다. 이정희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DNA 검사 결과 도윤은 이정희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시작됐어요. 순덕은 도윤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진술해야 했습니다. 집 앞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의심했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왜 호적에 올리지 않았냐고.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순덕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유괴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였고 아이를 잘 키웠으니까요. 다만 아이는 친엄마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이정희가 친권자였습니다. 순덕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재판도 열렸습니다. 이정희 측 변호사는 주장했어요.
도윤은 유괴당한 아이고 친엄마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순덕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법은 혈연을 우선했으니까요. 판결이 나기 전날 세 사람은 산속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정희, 순덕, 그리고 도윤. 법원이 중재를 제안했어요. 도윤에게 선택권을 주자고.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물론 법적으로는 의미 없지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정희는 도윤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나랑 가면 좋은 학교 보내줄게. 큰 집에서 살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줄 게 없었거든요. 가난한 집, 작은 밭, 그게 전부였어요. 도윤은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 여자는 자신을 낳았고 다른 여자는 자신을 키웠어요. 한 여자는 부유했고 다른 여자는 가난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여기서 자랐어요. 이 산, 이 집, 엄마. 이게 제가 아는 전부예요. 도윤은 순덕을 봤습니다. 저를 키운 사람이 제 엄마예요. 저는 여기 남고 싶어요. 이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도 내 엄마야. 너를 잃고 10년을 울었어. 제발.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선택할게요. 여기 있는 엄마를. 그 말에 순덕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정희는 무너져 내렸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찾았는데 아이는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국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친권은 이정희에게 있지만 도윤은 순덕과 계속 살 수 있다고. 대신 이정희는 정기적으로 도윤을 만날 권리가 있고 도윤의 교육과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정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잃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순덕도 동의했어요. 도윤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두 엄마를 갖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정희가 찾아왔어요. 도윤과 시간을 보내고 선물도 주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도윤은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가 출생신고를 해줬고 정식으로 학생이 됐어요. 순덕은 여전히 산속집에서 도윤을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이정희는 도윤을 데려가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순덕은 감사했습니다. 도윤을 잃지 않아서. 그리고 도윤은 두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어느 날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순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는 두 엄마의 아들이야. 하나는 너를 낳았고 하나는 너를 키웠어. 둘 다 너를 사랑해. 아이를 낳은 사람과 아이를 지킨 사람. 누가 엄마인지는 법이 아니라 시간이 말해줍니다. 산속 집 앞에서 시작된 그 선택은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도윤은 15살이 됐어요. 여전히 산을 사랑하고 순덕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정희를 만나고 두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어떤 이는 이 이야기를 기적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운명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아요. 이건 선택의 이야기라는 걸. 순덕이 문을 열기로 선택했고 이정희가 아들을 놓아주기로 선택했고 도윤이 자신의 집을 선택했다는 걸.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삶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가 뭐래도 행복합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